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제 에너지 그리고 식량의 자원 부국입니다. 이 두 곳이 이제 틀어막힘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2023년도 이제 2022년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9%까지 치솟으면서 1979년 80년대 초반 이후로 이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에 도달을 했습니다. 연준이 예측하기로는 한 3%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를 올리면 끝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더 높아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5.5% 제약적인 금리까지 올라갔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드렸습니다만 이 주된 요인은 이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음식 가격의 상승,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민 제한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19로 일들이 이제 묶이면서 노동력이 굉장히 그 임금이 올랐어요. 여기에 따른 서비스 물가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제 급격히 올라버렸는데 결국 상품 가격,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이제 상품에 인한 그 촉매제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생겼죠. 에너지 식량입니다. 그리고 임금, 고용에 의한 이제 임금이 생겨버린 거죠. 노동 수요와 균형에 의한 이제 이 불균형. 채용 공고가 1200만, 실업을 했을 때 이제 고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600만. 한 2.0배 정도로 이제 격차가 벌어졌다. 최근 1.3배로 낮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고용시장이 붕괴되는 거냐, 아니면 고용시장이 완만하게 쿨다운되는 거냐, 이런 그 논란이 있습니다. 지속해서 이제 임금 인상이 지속이 되고, 임금이 높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은 임금을 받아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유지가 돼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가처분 초과 저축분도 이제 2조 달러나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급격히 미국의 그 유동성 M2가 20조 달러 이상으로 이제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굉장히 충분하죠.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는 이제 미국의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비트코인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뭐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미국의 주식도 올라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 자산관에는 이제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지닌 자산관들이 있는데 뭐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는 이런 아주 특이한 상황을 보였죠. 그래서 굉장히 그 2024년도 상반기는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미국의 빅테크, 일부 이제 이런 기술주들의 상승 랠리에 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경제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미국 증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이제 소비를 했어야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2.5%, 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3.2%까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원 물가지수가 3.2%가 나온 이유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죠, 주거비. 주거비가 전년 대비 5.2%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2% 이상 유지가 됐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이제 3%를 넘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9월 18일 날 열리는 미국 연준회의, 이때 0.25% 베이직 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 굳이 지금 경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3분기 예측치도 애틀란타 연준의 예측치에 의하면 2.5%예요. 미국은 매번 분기당 이제 2% 내지 3% 경제 성장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차원이 다른 국가인데 그 큰 경제가 말이죠. 그래서 이 0.25%냐, 0.5%냐, 베이직 포인트냐, 비컷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은 상당히 좀 큰 변화가 있었죠.
더들리 전 이제 뉴욕 연준 총재의 그런 발언, 중립금리 발언. 미국 연준이 빠르게 이제 고용시장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중립금리 쪽으로 이제 빨리 내려가야 된다. 지금 4% 이하를 바라다보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0.5 베이스 포인트, 아니 0.5% 내리는 게 50 베이스 포인트 내리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워싱턴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이 연준의 딜레마라는 글을 통해서 전 연준 이제 인사들의 글을 통해서 연준의 의도를 떠보는 게 아니냐. 이래서 이제 시장은 갑작스럽게 빅컷에 대한 그 확률이 이제 0.49% 올라가면서 또 미국 시장은 기대를 끌어올렸어요. 연준이 이제 금리를 빅컷을 하는구나. 이래서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첫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일부 흡수해가지고 그 증시가 붕괴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미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선제적으로 두 차례 금리를 내리면서 3.5%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유럽 증시는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 예측이라는 게 잘 맞지는 않습니다. 예측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시 지금은 두 갈래 길을 바라다보고 있어요. 이 길을 가야 될지, 이 길을 가야 될지. 양 갈래길에서 누군가 this way, 이쪽이야. 이렇게 그 이정표를 제시해주면 그 길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that way, 저쪽이야. 누군가는 이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갈림길에서 말이죠. 갈림길에 서 있는데 우리 같은 미천한 이 미생들이 말이죠. 어떤 중심을 잡기가 대단히 어렵죠. 이거 상방에 배층을 걸어? 하방에 배층을 걸어? 상방에 배층을 걸려면 하방으로 떨어질까봐 위험하고, 하방으로 배팅을 걸자니 또 상방으로 치고 올라갈까봐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제 체크를 해보니까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마이너스 역전이 되면 이제 인버전이라고 하죠. 이게 플러스로 0.07% 정도 플러스로 올라왔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플러스로 재역전이 되는 상황에서 몇 개월 후에 이제 지난 역사 속에서 다 어떤 촉매제 트리거에 의해서 경기 침체를 맞았어요. 현재 가장 그 촉매제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독일 경제예요. 독일 경제가 침체를 겪으면서 전 세계 이제 트리거로 작동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또 일본 중앙은행의 흐름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거의 3%까지 올라와 있어요. 만약 이런 게 지속이 될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강한 긴축 5.5%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서도 일드 커브 컨트롤을 제한시키면서 이제 양적 완화를 지속했죠. 이 때문에 엔화가 이제 160엔까지 올라오면서 보통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 일본의 그 저리자금 대출을 받은 돈들이 해외로 퍼지면서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미국 증시도 강합니다. 반대로 엔이 강해지면 일본으로 회귀하려는 자금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급속히 그 세계 증시가 붕괴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140엔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160엔에서 내려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엔의 강세가 이제 100엔대까지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뭐 난리 나겠죠. 그렇죠? 우리 시장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일본 중앙은행 회의도 열리는데 이때는 금리를 동결해 줄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18일 날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리는 속에서 일본이 다시 금리를 올려버리면 엔이 더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이 이제 붕괴할 우려가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은 엔 약세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통해서 지금 일본 경제가 부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강세로 진행할 경우 이제 일본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주식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애매한 흐름들이 많아요. 예, 중국의 경기 부진,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될 정도로 이제 경기 부진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기후재난이 있습니다. 야기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하이난 섬을 강타를 했죠. 저도 그 동영상을 보긴 했는데 뭐 다 날려버릴 정도예요. 재산을 만들어 놔도 뭐 다 날려버릴 정도니까. 그리고 전 세계 뭐 산불, 화재, 뭐 지진, 기후변화가 대단히 그 심각한 정도예요. 이전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이런 재난, 그러니까 쓸 돈이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디플레이션 압력, 전혀 뭐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질 못하고 있어요. 물건값을 못 올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중국 기업들이 이제 이득을 취하기 어려운데, 뭐 주가는 미리 이제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디까지 박살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럴 경우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부분.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분쟁, 무역 분쟁, 27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이제 추가적인 그 제재를 통해서 이미 중국에 수출된 제품들의 AS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고 있고요. 뭐 최첨단 반도체는 물론 그 이하 범용 반도체, 뭐 양자 컴퓨터 이런 최첨단 기술들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이제 극도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러스벨트의 주도권을 지기 위한 이제 중국의 공격, 이게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해결하는데 굉장히 난제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이상을 끌고 있고 핵 위협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키이우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고민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위험 신호, 이 공포지수인 빅스지수, 또 미국의 정크본드들의 흐름, 장단기 금리차, CDS 프리미엄 뭐 이런 몇 가지들을 이제 체크해 보면서 과연 이게 경기 침체 공포를, 리세션, 아래 공포를 일으킬 만한 그런 환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가. 예, 매일 체크를 해보고 있고, 애틀란타 연준이 추정하고 있는 이제 경제 성장률도 확인을 해보니까 2.5%였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쿨다운 되고 있고, 고용도 10만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미국 경제 성장률도 2%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건 골드락스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런 경제란 말이죠. 미국 연준이 실업률 4% 정도는 용인을 하려고 하는, 끌고 가려고 했던 실업률이에요. 3%는 너무 낮고요. 예, 지난번 이제 경기 침체 공포가 들어왔을 때도 제니 옐런 미국 이제 재무장관은 텍사스에서 완전 고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미국 경제는 그렇게 유의미한 그 실업률 쪽의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공포를 이제 잠재우고 소매 판매가 1% 전월 대비해서 뛰어오르면서 이제 경기 침체 공포를 벗어났는데,